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그쳤는데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은 건너뛰고 벌써 초겨울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제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가족 여러분 건강 안 걸리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조국 장관의 일가가 이른바 와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조 장관의 동생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 영장심사를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침대 축구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날 춥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춥게 하는 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바라는 건 검찰 개혁이다. 문 대통령의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 없었다는 것. 인사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뜻은 검찰 개혁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을 이어오다가 조국 찬반 집회에 관련된 첫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게 검찰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다라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거취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우회적인 말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야당은 민심의 뜻을 대통령이 외면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이 혼란을 장기화할 것을 암시한 거다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정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에는 조국 장관을 향한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조국 장관을 수호하라는 목소리만 대통령의 귀에 들렸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야당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과 관련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있었는데 비위 감찰이었는데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에게 보고된 뒤에 이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라는 내부 폭로가 나온 겁니다. 김태우 씨 말고 또 다른 특감반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중앙지검 국감장에서 어제 공개했는데 당시 특감반장도 굉장히 붕괴했다라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이 특감반장이 바로 지금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인 이인걸 특감반장입니다. 당사자인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초월회에 불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거리정치 극복하자며 부른 5당 대표 오찬에서 다른 당대표들은 다 참석했는데 집권여당 당대표만 빠진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따로 당 간부와 점심을 했습니다. 문 의장은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례와 신부는 다 왔는데 정작 신랑이 안 왔다. 이렇게 문희상 의장은 비판했습니다. 4당 대표, 5당 대표 모이는 정치협상회의에 합의를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이 자리에 불참했기 때문에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을 지키려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이번에는 비판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데 잠시 후 오늘의 합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줄여서 한경. 조범동 씨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검찰은 그 공소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에 차명 투자했다. 저희 언론에서 분석해드린 대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를 해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뒤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아왔고 부인이 사실상 코링크에 차명 투자했다라는 것도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조범동 씨는요, 정경심 남매 이름으로 된 서류와 파일을 다 없애라라는 증거인멸 지시도 했다. 공소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등에 해당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이 연내 3차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인지 미국 측의 새 제안이 없자 강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아내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 탄핵 여론입니다. 과연 협상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아니면 탄핵 국면을 벗어날지에 따라서 북한의 전술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금한 건 이렇게 북미 간 실무 협상이 판판이 결렬돼서 11월에 김정은 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월에 김정은 온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안보 담당자들의 예언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혼신의 74구 다저스를 깨우다. 류현진 선수가 어제 등판했죠. 디비전 시리즈 3차전 5이닝 2실점 역투를 했습니다. 염색한 류현진 계속 잘 던지고 있어요. 10대4 대승을 이끌며 포스트 시즌 원정 첫 승을 수확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잠자던 타선이 류현진의 이 역투로 대폭발을 했습니다. 한 이닝에 7득점. 대단했습니다. 역시 류현진.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 출신의 우리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의 실세 두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 국회의원을 하셨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MB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박정아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돌직구쇼에 새로 합류한 인재영입 똑순이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국민 뜻. 대통령이 밝힌 국민 뜻은 검찰개혁이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검찰개혁을 외치는 국민도 많았고 조국 장관의 경질하라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통령은 이 2가지 의견 중에서 한 가지 의견만을 선택한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파요. 뭐 다 아프대요. 정경심 교수도 아프대요. 조국 장관 동생도 아프대요. 야당에서는 침대 축구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난타전. 바로 정치권 이야기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주요 발언들 저희가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자, 김지혜 돌직구쇼는요.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본 국민의 뜻. 과연 국민 여러분은 대통령의 이 해석에 얼마만큼 동의를 하십니까? 자, 어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침묵을 이어오시다가 광화문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서초동에 모였던 국민들의 목소리와 관련돼서 나라가 두 쪽 난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작금의 상황이
국론 분열이 절대 아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고 결국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다. 라고 대통령이 해석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각종 비리 의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조국 장관의 무수히 많은 거짓말 논란과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의 강행한 인사 강행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관련돼서 대통령은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광화문 앞길을 가득 메운 국민의 행동을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고 듣기는 한 것인가 의문입니다. 대통령은 2달 넘게 이 조국 사태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이고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이 조국 사태를 조국을 파면함으로써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 때문에 나라가 파탄 직전인데 나 홀로 한가한 대통령입니다. 대립과 분열의 원흉이 자신이었음을 모르는 것입니까? 네,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의 누군가가 춘추관장이든 수석이든 청와대 하물며 대변인이든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라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걸까요? 대통령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건 국론 분열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은 결론은 검찰개혁이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가 2달 동안 나라가 두 조각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청와대 참모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이 사안을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국론 분열이라 생각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아진 뜻은 검찰개혁이다. 이어서 대의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아직 사안을 정확히 못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 조국 장관을 수호하고 사수하는 것과 검찰개혁은 같은 게 아닌데 대통령이 여전히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애써 조국 장관을 사수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덮으려 하시는 건지 어쨌든 이 첫 번째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범법자의 법적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 위임한 그 많은 위임된 권력 중에서 과연 이번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했냐를 묻고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장관은 여전히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같지 않고요.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는 것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평가자, 심판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식 때 공정, 정의, 평등을 외치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 초심, 그리고 그 초심에 따라서 대통령을 모시고 들어갔던 청와대 참모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올라가서 대통령과 깊이 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인가요? 광우병 사태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 달에 국민께 사과를 2번 하고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많은 참모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결기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대통령께 진언하시는 그런 참모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옳게 읽고 이해하시는 대통령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김병민 박사님. 네. 이번 파문의 근본 원인인 조국 장관과 조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과 인사 강행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네. 나도 몰랐다라는 듯이. 아니면 국민들의 많은 어떤 불편한 마음과 대실망감과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다못해 이 대통령이 여러분 화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조만간 나올 테니까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국민들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어떤 책임감 있는 발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어떻게 일전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 통합에 관련된 메시지를 대통령이 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출구조율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장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사 결과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등이 발부되게 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 속에서는 현재 조국 장관 사퇴와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서초동 집회에만 힘을 실어준 거다.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의 목소리는 검찰개혁에 힘이 실려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국민의 총의가 모아지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다른 시각들이 있고 사실상 국민의 절반이 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장관의 임명이 잘못됐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광장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서 국민들이 광장에 나온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야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운영의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는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언급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한 지점들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국민적 갈등은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커지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안색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일단은 좀 걱정이 되는데 대통령은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대통령도 행복하고 대통령이 행복하셔야 국민들도 행복한 법인데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장관이 조국 교수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조국 교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던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2003년 2월 이건 조간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한번 그때 당시에 조 장관의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것은 조간신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03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보낸 조국 교수의 공개 편지 내용입니다. 2003년입니다. 제목, 8간을 경계하십시오. 8간을 경계하십시오. 8가지 간교한 걸 경계하라라는 편지입니다. 동상, 즉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피와 살이 섞인 동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인사청탁이나 정치액조는 무조건 잘라내십시오. 그러니까 내 부인, 내 가족, 내 오촌 조카 모든 사람을 다 경계하라. 조국 교수가 그때 당시 쓴 거예요. 그리고 입속에 혀 같은 측근을 조심하십시오. 노비어 천가를 부르려고 애쓰는 자, 유창한 변소를 구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들, 수석들 있잖아요. 장관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입속을 챙기려는 자신의 측근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애하며 모시고 따랐던 대신 정리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초반부터 예방하십시오. 공공의 재화를 흩뿌려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세를 세우는 사람 역시 사가로 돌려보내야 한다. 돌려보내라. 조국 교수가 그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낸 편지인데,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저희들이 어제 찾아냈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이 편지 그 내용을 그대로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조국 장관이 마지막에 결론을 맺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부터가 문제인데, 첫 번째부터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비롯한 친인척 관리입니다. 예. 같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건으로 보면 문 대통령 본인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약 조국을 대상으로 예. 그런 것을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물론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만은 부인과 또 오촌 조카가 이렇게 국책 사업에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한비자가 얘기하는 8간의 가장 첫 번째 덕목에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방, 자신의 측근입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그 본인 스스로가 처음부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측근으로서 해왔고, 그럼 또 양양, 자기의 기호에 맞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한 민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국민들이 준 재화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베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과로 돌려보내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 그 편집글에 여기 소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경자계 하십시오. 자경자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교율을 세워서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라는 것인데, 과연 그 말을 자기에 되돌려 봤을 때, 본인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고 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8간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되짚어 보시고, 또 조국 장관 본인에 접하지 않더라도 이 새로운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만약 국제사업의 일정 정도의 전체 예산의 30%가 40%가 특정 기업에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두 번째 한 측근들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중반을 돌이켜보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파당을 일으키는, 대통령 위세를 가지고 파당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검찰개혁이라는 것 속에서 검찰개혁을 외쳐야 되는데 정경심을 구해내자, 조국을 구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여기서 간에 속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오늘 아침에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반쪽밖에 못 본다는 것은 뭔가 누가 간이 있다. 팔간에 뭔가가 현 대통령에도 돌이켜볼 대목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떤 우리에게 어떤 센세이션을 말해주면 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3년 조국 교수가 쓴 글인데 글 참 잘 쓰셨어요. 어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말로 충심의 글로 써주셔서 그때 당시 조국 교수께는 정말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유창한 변솔로 대통령을 속이지 말라. 조국 교수가 글 잘 썼는데 반사. 본인을 한번 자기 글에 되돌려보라. 본인이나 잘해라. 이런 비판하신 분들 많아요, 보니까. 지금 유창한 이야기라고 하신 부분, 사실 제가 그 8간 중에 한 기자의 8간은 정말 훌륭한 내용들이죠. 정말 반사. 8가지를 다 빠뜨릴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창한 게 7번째, 유행하는 자를 멀리 하십시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우리 도시구쇼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정말 잘못인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 체계 자체가 너무 한쪽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자 그랬잖아요. 그 7번째 유행하는 자를 멀리 하십시오가 대통령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편의에 따라 대통령에게 이게 온 국민의 뜻이냐 보고하는 자를 멀리하라라는 게 지금 7번째에 들어가는 것이고, 8번째도 사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봤던 게 뭐냐면 대통령의 권력자의 권세를 이용하려는 자들이거든요. 제가 그 서초동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검찰개혁 이쪽에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불편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검찰개혁 앞에 조국수호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불편했던 거는 그림을 드신 분들이 조국 장관의 얼굴 옆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까지 같이 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그리워하는 분들 중에는 아마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얼굴 거기 넣지 말라. 그리고 전에 뭐 조국 장관 이야기할 때도 문 대통령이 심히 불편하셨다, 화를 많이 내셨다,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측근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저는 좀 불만이었던 게 왜 조국 장관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화나셨어라는 말을 굳이 왜 붙여서 국민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장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측근이 전할까, 저는 그 부분은 불만이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기사를 보면 측근들을 좀 관리하시길 바랬어요. 내 이름은 팔지 말아라. 내 뜻이 어떻든지 간에 대외적으로는 내 이름을 팔지 말아라.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이번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국민들의 단합된 뜻은 검찰개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문 대통령의 그 부분을 제가 왜곡시켜서 문 대통령의 귀 닫고 검찰개혁 하래 한쪽편 들어줬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조국 이슈만 뺐을 뿐이지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라.
다시 말해서 조국 수호냐 조국 구속이냐 이거는 국민들이 뜻이 나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검찰 개혁이니 수사는 수사대로 하라라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소통 창구를 조금 더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국 교수가 쓴 글 함께 보고 계신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글은 잘 쓴다. 근데 글과 행동,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 조국 장관 관련돼서 나오는 비판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건 아니냐. 이제 조국의 입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보면 제가 조국 사태 이전에는 조국 장관이 쓴 글들을 보고 또 말하는 걸 보면서 참 말을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국 사태 이후에 참 말만 잘한다. 말만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 바뀌었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입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약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되거든요. 지금 아까 8간 저것은 저렇게 쓴 것 자체는 그 당시에는 약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지금은 본인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뭐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한달지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상대방을 해치거나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진정성이 없고 유선적이었다 보면 결국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독 자체가 자신에게 독을 뿜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조국 장관의 입이 그걸 좀 증명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언어일치가 안 될까? 그리고 왜 이해가지 않는 말들을 조국 사태 이후에 할까? 그것은 굉장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정파와 당파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 왜 저렇게 상식이 어긋난 얘기를 할까? 그것은 그 자기의 당파와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모든 건 거짓이고 설사 그게 거짓인지 알면서도 이걸 마치 진실처럼 말을 해서 자신의 이익 또는 정파 이익을만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진실을 좀 봐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 국론 분열이라 할지 아니면 뭐 검찰 개혁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다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모든 정부 우리 국가 수립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자기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대통령들의 한 말은 다 똑같아요. 엄중히 수사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진실을 명명백백에 가려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FM이다 그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조국 사태 이후로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자체는 이 검찰 수사는 무조건 잘못되고 조국에 관한 모든 뉴스는 가짜 뉴스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지 않으신지 거기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됩니다. 검찰 출신답게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국론이 분열이 아니다. 내일 또 광화문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은 내일 집회를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자, 내일 또 광화문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요. 일단 한국당에서 12일 그러니까 주말에 예정돼 있던 한국당 광화문 집회는 취소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일 9일이죠. 시민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자발적으로 당원들은 참여하라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한국당 차원의 주말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내일 시민단체의 집회가 대규모로 또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가족의 침대 축구 논란입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 직계가족이죠. 조 장관 동생,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좀 연기해 줄 수 없냐라고 요청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침대 축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누구누구가 와병중인지 조국 장관 가족은 와병중 함께 보시죠. 조국 가족 와병중 동생 구속심사날 수술 오늘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던 조국 동생 법무부 장관 동생이에요. 조모 씨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인 어제 연기 신청을 했어요. 허리디스크로 하필 영장 실질심사날 수술할 예정이다. 수술 후 2주간은 외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 영장 부르지 마 심사 때. 나 수술하고 2주 동안
누워있을 거야. 나 부르지 마. 검찰 내에서는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국 장관의 직계 남동생까지 검찰 수사 지연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이 집안은 이 많은 비리 덩어리를 불법과 비리와 편법 특권 다 저질러 놓고 불리한 일만 터지면 아파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다 비난하는 그 침대 축구하는 것 같은 이 현상이. 우리 정경심 우리 장관 배우자도 불리한 진술 자료 그리고 불리한 표창장 위조했다는 증거 자료 제시하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겠다고. 자, 박정환 대변인, 이거 침대 축구입니까 아닙니까? 저런 거 말고 딴 거를 뭐라고 침대 축구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없다. 설명할 길이 없다. 딱 침대 축구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글쎄요. 일반 잡범들이라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국민들 더더욱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데. 잡범 수준입니까? 저거 잡범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플 때 아프다고 하고 안 가고 그다음에 갑자기 뭐 허리가 다쳐가지고 병원 입원해서 수술해야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서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수술해야 되고 갑자기 뭐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조서도 사인도 안 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검찰 출두하는 것도 그냥 검찰과 열심히 그 변호인 통해서 상의하고 일반 피의자들이라면 저런 편의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주변에 디스크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 현대인의 고질병 디스크 이게 잠깐 좀 딴 길로 좀 세면 이게 장시간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 디스크들이 이제 무게 때문에 압착이 돼서 디스크 고질병들이 많아요. 현대인들의 고질병인데 저 목걸이 엑스파일 할 때도 우리 그 PD들 작가들 맨날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디스크 수술 날짜를 잡는 건 당장 급해서 내일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한 달 뒤에 혹은 2달 뒤에 석 달 뒤에 잡을 수 있는 디스크 수술 날짜 잡는 건 그렇게 위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필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디스크 수술을 잡았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분명히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지 않은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해석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나 부르지 마라. 맹장 수술도 아니고 허리 디스크 수술한데 갑자기 그것도 뭐 몇 달 전에 예약해서 잡았던 것도 아니고 어제 갑자기 해서 오늘 수술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일반 피의자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엄정하게 검찰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원도 이에 맞춰갖고 일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 주변에 있는 일가들이 너무나 쉽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공직의 무게를 얼마나 단단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못 이 가족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이 추상적으로 빨리 수사해야 되고 오늘 있어야 되는 영장실질심사 빨리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광삼 변호사님 현역 검사할 때 그 잡범들 많이 잡아 넣었잖아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잡아 넣었다 하고 하지 말고 절차대로 법적인 절차대로 신병을 구성 많이 해봤잖아요. 그 중에 일반 잡범들이 검사님 나 지금 내일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영장 안 돼 하시는 분도 있었죠. 아니 검사할 때도 그렇고요. 이제 변호사하면서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검사실 때? 허리 통증은 그 사실 누구나 허리가 아프죠. 그래서 그거 나도 아프다. 나도 아파. 이랬어요? 그거 자체가 영장을 발부한다랄지 영장이 기각사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있는 분들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한 70%는 다 디스크가 좋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를 하면서 영장 심사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디스크가 너무 안 좋아서 진단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게 뭐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는데 영향을 끼친 적이 거의 없고 그래요? 심지어 암에 걸린 분들도 다 영장 발부된 사례가 많고요. 암 걸려도 영장 발부된다.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이니까 영장을 기각시키려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디스크 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뭐 영장 발부인데 영향 미친 적 없고 디스크 때문에 영장 심사가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검사 때도 변호사 때도. 심지어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매일 4시간 이상 신장 투석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서 연기해주지 않고 구속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신장 투석은 좀 그건 이제 범죄 행위가 너무나 중대하니까 범죄 행위가 중대하니까. 그걸로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의 시간, 청문회니까 국회의 시간, 검찰의 시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 가족의 시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검찰이 이제 끌려간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이제 동생의 영장 심사를 받게 되고 이제 범죄 사실을 보면 증거인멸 교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조국 장관 가족이 지금 정경심 교수, 오촌 조카, 그 다음에 동생 3명의 공통된 범죄 혐의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증거인멸 교사예요. 증거인멸 교사.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증거인멸 교사가 들어갔을까?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검찰로부터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한 명도 애 없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혐의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억울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증거를 내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다는 걸 해야 하는데 왜 증거를 감추고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증거인멸을 했을까? 예. 거기서 굉장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죄가 안 돼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다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해야 하는 거죠. 자, 법무부 장관이라면 김병민 박사님, 네. 본인의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일지라도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누구보다 지금 터리디스크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뭐 100번 양보해서 오촌 조카도 아니고 조국 장관 직계가족 동생이에요. 지금 다 전문가들 2분, 3분 다 이거 침대 축구라고 하면 조 장관이 동생 전화해서 야, 나도 형도 허리 아파. 너 형이 법무부 장관이야. 너 핑계대지 말고 빨리 가서 제대로 검찰 수사 받아. 라고 오히려 질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 장관 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인 정경심 교수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꽤 옛날에 있었던 유행했던 드라마인데요. 혹시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아프냐라고 물어봐서 나도 아프다. 나도 라는 아프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아프다 그러니까 조 장관 동생이 보고 있다가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왜냐면 아프네, 갑자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의자들이 이제 검찰이 조사받을 때마다 나도 아프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국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정한 잣대를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속에서 우리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노트북 문제만 하더라도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노트북을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일 텐데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과 대포폰. 그러니까 수많은 증거 인멸에 관한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하도 많은 압박을 받다 보니까 피의자의 인권 얘기하면서 추상 같은 수사를 오히려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치주의의 질서가 위배되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아프다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조국 장관에 대한 가족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제발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조국 교수의 과거 글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조국이 조국에게.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 당시에 조국 교수의 트위터인데 100% 동의다라고 하면서 한인섭 교수의 글을 조국 교수가 퍼나릅니다. 그때 이 글이에요. 조서 검토에 7시간 걸렸다. 밤 꼴딱 세우며 글자 한자 한자 변호사의 꼼꼼을 더하며 나라 일 세월호도 이렇게 했어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서 검토에 7시간이 걸렸던 것을 조국 교수가 비판하면서 나라 일을 진작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종의 뭐랄까요 희화화하고 있는 글인데 장희영 교수님 아까도 했지만 반사예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번 경우는 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서 뭐 허리 아프고 이런 거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인권 차원에서 뭐 아까 뭐 저기 검찰 출신 변호사님께서는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래 과거에 검찰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처럼 하는 게 맞지? 인권은 생각해야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이렇게 야비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1차 조사 때 정경심 교수가 아프다는 핑계로 중간에 조사 못 받겠다고 귀가했잖아요. 2차 조사 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2차 조사 와서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1차 조사 그 문서 검토하는데 무려 7시간을 씁니다. 7시간을 썼어요. 그럼 앞서 박 전 대통령도 과거에 그랬잖아 라고 또 해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이후에 2시간 40분 조사 받고 나서
2차 조사 받은 걸 그 이후에 4시간 반을 또 검토를 합니다. 다 더하면 조사 검토하는 것만 11시간 넘는 시간을 한 거예요. 7시간을 훨씬 뛰어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조장관 측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 근데 제가 포인트를 두는 건 물론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저는 법대로 사십시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법 없이도 살 세상을 만드는 게 저는 법무부 장관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교수님 진짜 명언이네요. 법무부 장관은 법대로 사십시오가 아니라 법 없이도 살 뿐이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진짜 항상 명언이네요. 제일 끝단에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들이대는 게 사실 법의 잣대잖아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없어라는 걸 초재일관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11시간이 넘는 시간을 조사 검토에 사용하면서 전체 검찰 조사 우리 이렇게 20시간 가까이 받았다. 이렇게 나올까봐 이번에 검찰에서 먼저 제시한 거잖아요.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반밖에 안 됩니다라고. 예.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이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장 교수님 오늘 도직구예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에서 야당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가 붕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박영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이 정도 되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누구까지? 조국까지. 특감반원들 전체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직원과 관련돼서 비위 감찰을 무마시켰다라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당시 특감반원은요,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조 수석이 지시해야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반장이 따른다. 그들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었던 바로 특감반원이 이거 조국 수석이 무마시킨 거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수행비서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비위 사실이 명확한데도 승승장구하는 것은 조 장관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재수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부산시 경제 부시장으로 지금은 있는데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출퇴근과 회식, 해외 출장에서 기업들로부터 각종 편의, 자녀 유학비,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이 자체 비위 감찰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국 수석에게 보고된 뒤에 이게 무마가 됐다는 겁니다. 윤건영, 김경수 등 현 정권 인사들과 보안 메신저를 통해 연락, 금융위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감찰 도중 잠적, 금융위 사표, 국회와 부산시 부시장까지 지금 가 있는데, 자, 김영주 의원께 이 부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승승장구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또 하나의 팩트는 조국 장관 민정수석실, 조국 수석에 보고되기 전에 이 유재수 금융정책국장과 관련해서 비위 감찰을 3번 정도 비위 감찰 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용두삼이. 실제로 이분은 이제 뭐 부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인데 어쨌든 행시 출신이고 행시 35회 행시 출신이고 재경부를 거쳐서 뭐 이랬던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했고 노 대통령 수행비서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 쪽의 인맥들하고 당시에 뭐 노무현 대통령 쪽이 부산 쪽의 인맥들이니까 훨씬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경우가 생겼고 방금 얘기했듯이 김경수 등과 친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돌이켜 보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뭐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올해만 해도 2차례 만났습니다. 굉장히 활달하고
저런 사람이 공무원 스타일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부분도 있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잘하고 금융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총애를 받게 될 수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어떤 해외에서의 어떤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 방금 이제 김도부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당시 특감 반장만으로서 저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윗선인 말하자면 백은우 비서관이나 조국 수석이 관여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금은 이제 백은우 사실은 비서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본인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정수실 구조가 또 말하면 노정권과의 관계 구조가 자연스럽게 조국 말하자면 백은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직은 의혹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도 저희가 현 단계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는 등의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유재수 경제부 시장은 강력하게 현재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촌 조카의 공소장 내용도 좀 공개가 됐습니다. 공소장 내용 살펴보고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펀드 투자 방식까지 합의했다. 2017년 5월이죠. 정경심 교수가 남편이 민정수석 돼서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오촌 조카에게 얘기하기도 했었고 검찰은 이와 관련돼서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조카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시했다는 것 그리고 정경심 거명 서류 파기를 오촌 조카가 지시했다는 것 정경심 이름 들어간 건 다 없애 2019년 8월 14일 조국 조카가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국 조카는 압수수색 나올 수 있으니 정경심 이름 나오는 서류와 파일을 모두 지워라. 검찰은 공소장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고 기재를 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공범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그 컴퓨터 그래픽에 삭제 지시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다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2번 나와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있자 발끈하면서 내로남불 나한테 감히 내가 조국이야! 여당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해서 어제 국감장이 소위 빵 터졌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이 주인공인데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먼저 어제 정가윤 한국당 의원의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송기현 여당 의원의 공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인신공격적입니다. 네, 이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겠더라고요. 김병민 박사님, 지금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이 어제 여야 사이에서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한 발언 정정이 필요하다라고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맞섰고요. 정가빈 의원은 아무리 고민해도 이것보다 더 나은 표현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잣거리에서라든지 그 민심의 흐름들을 반영하게 된다면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싸고 이보다 훨씬 더 격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있는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특히나 국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까지도 이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능하다면 굉장히 좀 정제되고 좋은 말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가빈 의원이 조국 장관이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에 관련돼서 이 모든 일들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쓰고 싶었다라면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을 썼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제일 재밌었던 건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하니까 김종민 의원이 분명히 민주당 의원인데 나도 모르게 발끈하면서 내가 조국이야? 직접 들어보시죠. 여상규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도우 의원님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국회 모독입니다. 이거는 국회법 정신에는 정면 모독이에요.
너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벌써 물러나야 돼. 내로남불도 따로 무수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조국이야 내가. 자, 우리 저 상차장님, 부사장님. 어제 김정민 의원이 제 한국당에서 내로남불 하지 마 그러니까 김정민 의원이 내로남불에 발끈. 내가 조국이야 내가.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이 빵 터지면서 장제원 의원이 조국 맞네 조국. 간만에 국감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좋긴 한데 이제 걱정되는 거죠. 김종민 의원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박정환 대변인. 김정민 의원이 내가 조국이냐고 어제 국감장에서 한 거 이전에 청문회 때도 저는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만약에 그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은 뭐 책임지고 물러날 거냐라는 질문을 또 공교롭게 김정민 의원이 했는데 예. 글쎄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뭐 때로는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이런저런 거 속내가 부지불식간에 나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삼 변호사님, 김정민 의원이 평소에 조국 장관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라고 마음속에 확신을 하지 않고서야 저렇게 갑자기 내로남불이라고 하니까 내가 조국이냐고 내로남불하게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말이죠. 예. 그 조국 장관을 이제 청문회 때부터 굉장히 목숨 걸고 사수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강하게 했더니 김종민 의원. 예.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보면 김종민 의원도 속으로는 조국 장관이 내로남불이네. 그 예. 소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다 보니까 이 언어를 정제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막 저 보세요. 입 웃음 참고 난리 났어요. 저도 어제 예. 어떤 그 사측 자리에 있어서 조국 장관을 정말 사퇴하면 안 된다는 분들을 몇 분 만나갖고 얘기했는데 그분들한테 저 사퇴하냐 안 하냐고 논란을 하면 되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면 조국 장관이 대통령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시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아니, 그분들은 정말 민주당 지지하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은 될 수 없지. 그래서 아니 지금 다 가짜 검찰을 수사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 못 돼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법무부 장관도 지금 범죄 사실 때문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저건 죄는 맞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어떤 정파적인 논리, 당파의 논리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진실을 감추면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가장 조국 장관을 사수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내로남불하니까 내가 조국 장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아니, 야당 의원들도 실컷 여성 의원들이 머리 깎고 조국하니까 화이팅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다시 한번 김종민 의원의 해당 발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여상규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도우 의원님,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국회 모독입니다, 이거. 국회법 정신에는 정면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저쪽으로 하시라고. 너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벌써 물러나야 돼. 내로남불도 따로 무수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조국이야 내가. 자, 우리 저 상차장님, 부사장님. 네, 앞서 제 공천 받을 수 있냐라고 걱정했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속내 잘 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종민 의원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간에 공방이 있었고요.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 신상 발언은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위원장 자격 있는가 이게? 위원장 자격 있는가 이게? 위원장 자격 있는가 이게? 제가 아까 김종민 의원 말에 화가 나가지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좀 흥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흥분해서 지금 그런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장 교수님 자꾸 이 거룩한 국감에 제가 웃으면 안 됐는데 이 장면도 참 사실은 웃긴 장면이에요. 김종민 의원이 참 그래도 솔직 담백하잖아요. 누가 고함을 질러? 그러니까 제가 질렀습니다. 이러니까 또 여성위원장이 욕설까지 했는데 뭐 네. 욕설하면 안 되죠. 네, 그럼요. 안 되고 또 욕설의 수위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화면에서도 지금 제대로 된 단어를 쓰지 못하고 그 X를 써가지고 쓰셨는데 병 X라고 나오는 기사도 있고 X신이라고 나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막말을 하셨고 심지어는 아니라고 우기다가 이제 이게 온라인상에 떠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말한 거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 하면서 더 논란이 됐던 건 속기록에서는 좀 제외해 주십시오. 삭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 자체는 스스로 이게 적절치도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다 같이 웃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진지한 국감장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웃고 있습니다만 부끄러운 줄 알면 사실은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상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에게 통용되는 말입니다만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조국 장관 같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여상규 위원장은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막말을 쏟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흥분해서 기억을 못했으면 다음부터는 흥분하지 못하는 어떤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든 아니면 정말 못하겠으면 감사위원장을 내려오든 뭐든 간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뭐든 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마침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국 장관의 직계 동생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 못 나간다라고 했지만 검찰은 조국 동생 구인 영장을 집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영장 심사 앞두고 입원을 한 조국 동생을 강제 구인했다라는 건데 역시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입원 중인 조국 장관의 동생, 조국 장관 직계 가족이죠. 강제 구인을 했다. 구인 영장을 집행했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와서 영장 실질심사 받게 하겠다는 건데 역시 검찰 출신이 정확하게 지금 예측했어요. 허리 디스크 이거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국 동생이 나는 아파서 못 나가겠다. 허리 바뀌어서 못 나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제로 구인영장을 집행한 게 아니고요. 법원의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리잖아요. 법원에다가 연기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법원서 안 받아준 거예요. 법원서 안 받아주면 그때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 그걸 집행하는 거지 검찰이 그걸 안 받아주고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법 절차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법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가지고 동생을 집행을 한 것이고 강제 구인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원의 영장에서 구인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은 그렇게 허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 그게 쟁점이 안 될 거고 이제까지 어떤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소명이 되었느냐 범죄 혐의 중대성이랄지 증거인멸 그런 거 문제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크죠. 구속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범죄 사실 중에 일부가 지금 운동학원과 관련해서 채용과 관련해서 2억 원 정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2억 원을 전달한 사람 2명이 다 구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만 가지고도 구속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다가 운동학원과 관련된 어떤 배임이랄지 그런 특경법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은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법원서 영장 발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도 좀 허리 디스크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영장 심사에 안 나갈 사유가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검찰과 법원이 어쨌든 법대로 지금 강제 구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속 기로에 조국 장관의 동생이 놓여 있는데 만약에 구속된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직계 가족 중에 그것도 동생이 구속된 거는 정말로 초유의 일이 되겠어요? 사실은 진짜 여러 가지 보여줄 걸 다 보여준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준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파다 보면 사실은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하는 제가 잡범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잡범들은 저런 말도 못합니다. 잡범들은 저런 말도 못한다. 하루 전날 병원 잡을 수 있어요? 정말 잡범들은 억울한 얘기예요. 황제범들이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벌 총수나? 예. 잡범들은 그런 거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꿈도 못 꾼다. 사과하세요. 이건 잡범 수준은 아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다. 장관 주변이 말하자면 황제처럼 굴려고 하는 것이 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부 법은
너무 법사위에 모두 다 검사, 판사, 변호사들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직종, 단일 직종만, 물론 뭐 그런 분이 아닌 법사위원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면에서의 또 한 번의 개혁이 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원들이 마음 놓고 웃을 때가 아니다. 저는 맞아요. 예. 자,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올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었던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의 직계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구인을 했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는지 자, 한번 살펴보시죠. 조국 장관이 주말에 부인이 검찰 조사 받는 동안 낙곰수 주진우 씨와 미술관에서 식사까지 했다. 두 번째는 김어준 씨, 세 번째는 조국 장관과 사진을 나란히 찍은 윤총경, 네 번째는 이해찬 대표. 자,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을 지지한 서초동 집회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기도 했던 조국 장관. 그런데 아내의 이른바 황제조사 다음 날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주말을 이용해 미술관 관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 미술관에서 나는 꼼수다 출신 주진우 씨와 저녁 식사까지 함께했는데요. 사적인 모임이라며 미술관 방문 목적에 대한 논란을 일축한 조 장관. 하지만 문제는 주말인 휴일에 조 장관 말대로 사적인 모임에 수행비서 2명을 대동하고 법무부의 관용차까지 이용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 사태가 2달째 접어들어 국민들은 분열되고 국민들은 피로감이 가득한 이 시점에 아내가 검찰 조사, 그것도 황제 조사 받는다는 논란이 인 다음 날 여유로운 미술관 관람도 의아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휴일에 공용 차량과 수행비서 2명까지 동원하면서 굳이 낙검수 인사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져야 했는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이 사태, 본인으로 인한 국민 분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조국 장관의 프로필 사진 하나하나 논란이 됐고, 어제 장효 교수님이 분명히 여기서 그 프로필 사진, 이 프로필 사진, 저 프로필 사진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적하셨는데, 주말에 낙검수랑 미술관 가서 한가롭게 사적 모임하면서 수행비서랑 관용차까지 동원하는 것? 과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주 평범한 경우, 그다음에 일상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다만 뭐 미술관을 가서 미술품도 보고 뭐 머리도 식히고 못 봤던 사람을 만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조국 장관이 주변에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니고, 특히나 아무리 누가 봐도 사적인 모임 같은데 저기에 관용차와 수행비서를 데리고 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조국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으며 공직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하는 날 갑자기 나와 있는 검사하고 통화하면서도 이거는 자연인으로서 했다라는 얘기하고, 민정수석 당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민정수석 임명돼서 며칠 있다 제일 먼저 언론에 나온 게 뭐냐면은 사무실에서 셀카 찍어서 수석실이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뭐 이런 패복놀이 했어요. 예. 그리고 장영 교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심각한 상황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시간에 프로필 사진 3번이나 받고, 도대체 저는 조국 장관이 갖고 계시는 멘탈과 일반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갖고 있는 멘탈과 어떤 게 다른 건지, 그리고 조국 장관이 정말 장관으로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공직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황제 무슨 작범이 아니라 이거는 황제 수사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같이 간 주진우 씨는 뭔가요? 지금 미술관 관람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람 시간이 지난 이후 6시 이후에 다 문 닫은 시간에 일반인들은 감히 갈 수 없는 시간에 갔다라는 것이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제가 수긍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해장 딱 1시간 전에. 예, 그리고 조 장관이 이제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됐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사건이랑 뭐랑 연루되어 있는 조 장관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을 가졌을까. 여기에 위안을 삼기 위해서 어떤 출구를 찾은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가족 생일에 케이크 들고 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너그러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만 위로를 삼고 재충전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튈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본인이 그대로 뛰던 자리를 뛰기 위한 재충전이라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위로를 받고 재충전을 했다면 과연 내가 뛰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나는 개인의 조국이 아니라 국민들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문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방해성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재충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조국 장관이 딸의 생일이라서 케이크를 들고 갔던 그 하나의 사진과는 참 배치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요일 저녁이잖아요. 그 전날은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받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조사를 오랜 시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면서? 아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되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통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의 건강이 그토록 전화가 돼서 걱정이 돼서 장관입니다라고 압수수색에 들어온 사실상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구체적인 무리를 빚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자연인으로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남편 자연인으로서 주말에 지내야 될 조국 장관으로서의 모습 그동안 이렇게 주장했던 것과 일요일 저녁에 한가롭게 미술관에서 저렇게 관람하고 있는 모습들이 전혀 배치가 안 되거든요. 똑같은 일요일 저녁에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지인들과 잡아놓은 약속이 있어서 일요일 저녁에 사실 가족이랑 있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딱 2시간만 나갔다 올게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도 셋을 뒤로 하고 아내의 갖은 눈총을 보면서 딱 2시간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한가롭게 내가 여보 나 좀 미술관 좀 갔다 올게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적어도 그가 들고 있었던 케이크랑은 배치가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요즘 말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주진우 씨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거기서 왜 나오냐? 낙검수가. 네. 우리가 조국 장관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청년들이 촛불을 들고 사실상의 여론이 한바탕 확 뒤집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시민 이사장이 김어준 씨 프로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여론을 뒤집기 위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일부 언론인들이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주진우 씨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가 과거 활동했던 낙검수라고 하는 멤버들이 사실상 요즘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조국 장관 지키는 모습들의 하나의 깃발을 높게 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조국 장관 일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 조국 장관의 딸마저도 김어준 씨 프로에 나와서 일방적인 얘기만 쏟아놓고 그 뒤로는 접촉을 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했을 때 조국 장관이 주진우 씨와 만나서 미술품에 대한 그림 관람을 하면서 힐링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닌지 여러모로 국민적 의심의 눈초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조국 장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김광삼 변호사님 정작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시간과 공직자로서의 주중에는 자연인으로 전화했다라고 핑계를 대더니 자연인의 시간에는 자연인이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오히려 공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행비서 2분과 관용차 운전기사 1명까지 동원을 해서 미술관을 갔어요. 이분들 주말 반납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런 논란이 지하철 타고 가야죠. 네, 아무리 논란이 없고 그 장관이 임명됐다고 한다면 누가 미술관 가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수행비서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공직 차량을 가지고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휴일인데 왜 사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니까 다른 일반 사람 만나서 법무부 관련된 일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것은 업무의 연장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무슨 법무부 장관 그러면 친척을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 업무의 일환이에요. 물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과는 이제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미술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던 이제 국론이 완전 분열돼서 매일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야당 공격하고 그래요. 또 본인의 어떤 부인이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또 조사받는 중에 구토도 했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술관을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2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좀 약간 사리 분별에 있어서 본인 자체가 지금 판단을 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한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번째는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택시를 타고 그 기사분과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기사분이 제가 쭉 보면서 정치인 중에서 제일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강한 분이 나타났다고. 그게 조국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도 똑같이 반복적인 얘기지만 본인이 잘못이 있든 없든 결국 이렇게 국론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책임이 있잖아요. 범죄 행위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성찰, 그런 것도 좀 쉬는 날 좀 성찰을 하는 것도 미술관 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핫플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조국 장관의 딸 조민을 인터뷰해 국정감사에서 정치 편향성 도마에 올랐던 TBS 교통방송이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심위에서 경고 등 수차례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TBS 교통방송이 지난 2017년 초부터 최근까지 3년간 받은 징계 13건 중 70% 이상에 해당하는 10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겁니다. 주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비속어를 쓴 게 그 이유. 특히 좌편향 진행자들이 대거 포진해 정부 옹호 논리를 여과없이 방송하며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가 관할하며 연간 300억 원대의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교통기상 전문 방송이라는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난과 함께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허가 취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방심위 제재와 관련돼서 TBS 전체가 받은 것 중에 70% 이상, 10건이 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온 건데 보니까 거의 다 비속어들이네요. 비속어, 욕설 비속어. 네. 김현 박사님. 듣기 어려울 정도의 비속어 욕설들이 난무합니다. 게다가 웃고 떠들고 특별 정치인 사람에 대한 조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혼밥 논란들에 대해서 도시락을 싸왔느니 등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고 희화하는 문제들을 일삼는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남북 철도 이 공동조사 때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 받았을 때는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 엿을 드린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진행자가 하게 됩니까? 엿 먹어라?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 엿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다른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 방심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 프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나게 될지는 아마 언론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TBS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사가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시민의 혈세가 또 투입되게 되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통방송이에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 프로의 시사 프로를 들으면서 오게 되는데 특히나 차가 막히게 되는 교통을 듣게 되는 출퇴근 시간대야말로 이런 얘기들 다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과 무관한 그러면서도 시사에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특정 정치 편향적인 성향으로 아주 오랜 동안 이 김어준 씨 방송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박원순 시장이 평생 서울시장 할 건 아니기 때문에 3선이 지나기는 더 이상 서울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나고 나서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기간 동안 운영됐던 이 TBS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지금 늦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는 시내 이렇게 다닐 때 가급적이면 지하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보면은 그 대형 모니터에 그 지하철역마다 TBS가 계속 노출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300억씩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TBS가 과연 저렇게 시사 프로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좀 전에 우리 김병민 박사 얘기한 것처럼 시민의 혈세, 세금이 들어가는데 저렇게 방만하게 막 운영돼도 되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마다 모니터 이렇게 켜놓고 하루 종일 TBS 켜서 돌리고 있는 거는 누가 결정한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 있을 때 조국수 밑에 두 단어가 같이 있었어요. 검찰개혁, 또 하나가 기억나세요? 언론개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사실 봤을 때 방통위 방심위가 왜 있나를 봤을 때 이번에 TBS가 지금 13건 중에 10건 중징계 받았다는 뉴스가 정말 중징계예요. 중징계를 10건이나 받은 거거든요. 방송을 할 수 있냐 안 할 수 있냐 할 정도의 심한 그러니까 욕설이나 이런 것들. 근데 아까 낙검수도 나왔고 주진우 씨도 나오고 김어준 씨도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인터넷 방송에서 굉장히 스타가 되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염원도 알겠어요. 이걸 열렬히 청취하시는 분들이 속 시원한 방송을 원한다라는 염원도 알겠어요.
있습니다만 방통위나 방심위가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들이 중징계를 내렸다라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앞서서 그냥 그분은 전 인터넷 방송 하셔도 충분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굳이 저는 TBS에서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서 방심이나 방통위의 이런 제재를 무시하고 계속 3년이 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뉴스 속보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확인한 건데 현재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3차 소환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펀드 투자와 관련돼서 3차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 속보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앞플입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 측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경찰청장 윤총경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윤총경이 주식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그러니까 윤총경이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 대표 정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큐브스 주식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총경을 소개해준 인물. 버닝썬 의혹의 최초 고발자 김상규 씨는 채널A의 인터뷰에서 윤총경의 측근과 여당 국회의원에게 이제 그만두라는 식의 회의와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는데 이 말의 실체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걸까요? 김상규의 폭로 들어보시죠. 마약에 대해 기재한 67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없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이제 경찰관들이 다 싸해줬고 내가 잘 알아 뭐 이러면서 경찰 실세이다. 청와대 민정실에 있었고 한겨 너도 이제 좀 이제 조용히 가자. 네, 그런데 윤총경이 주식을 받는 이 회사는 조국 일가 펀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훗날 조 장관 일가 가족 펀드 운영사가 최대 주주가 되는 WFM에서 투자를 받은 것. 이에 조 장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윤총경이 민정수석실 영향력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시키는 데 활용했는지 여부에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김상규 씨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최순실 씨의 돈이 뭐 YG 쪽에 엮여 있고 이것은 이제 제2의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밝혀내야 되고 끌어나가야 된다. 이 판을 키워야 된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 여야 5당 대표 오찬 모임인 초월회가 열렸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만 불참했습니다. 초월회 회동은 불과 2시간 앞두고 민주당이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회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민생을 챙기기 위해 불참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통보한 것. 그 시각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야당 대표들의 쓴소리가 듣기 싫어서 일부러 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사실상 귀를 닫은 여당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들은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는데요. 먼저 문 의장의 목소리와 야당 대표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신날에 주례하고 신부를 놨는데 신랑만 빠진 것 같아서 여당의 대표가 나오지 않는 일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 같습니다.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하고 협상을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초월에 안 가겠다라고 이제 당직자랑 점심을 드셨는데 그 자리에 이제 다른 당 대표들이 다 참석했어요. 심상정 대표도 참석을 해서 아쉽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혹시 이 대표께서 안 가신 게 다른 야당 대표들의 어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쓴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니냐? 야당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해찬 대표는 손학규 대표나 정동영 대표랑 또 완전 옛날에 한때 동지적 관계죠. 예. 또 한편으로 그분들과의 관계의 어떤 필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뻔히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황교안 대표는 그렇다 치고 사실은 아주 군소 정당의 대표들이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똑같은 한 목소리로 왜 조국 빨리 파면 안 시키고 뭐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파악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우리 심상정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쓴소리를 듣더라도 일단 듣는 자세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 그 속에서 말하자면 한번 쓴소리를 듣게 되면 또 야당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꾹 참고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박정호 대변인, 대통령께서 우리 방송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이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제 기능을 해라. 대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말하자마자 여당 대표가 안 나온다는 건 청와대 따로 국회 따로인가요?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 황제 얘기했는데 요새 황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도 너무 스스로 황제 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 무언가의 결단을 못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당 대표예요. 여당 대표가 저런 자리에 나가서 그것도 특히나 국회의장이라는 어른이 만든 자리인데 나가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가감없이 대통령과 전달할 수 있고 대통령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저 자리에 가서 정쟁만 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간다? 글쎄요. 저는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정말 하셔야 되는 일을 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하플 4명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속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